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1942년 11월 트니지 전투 일부 마무리하면서 자 여러분 미군 셔먼 전차와 독일군 판저 3, 판저 4가 맞짱 뜬다 예고를 했었는데 열심히 자료를 찾다가 이 얘기는 좀 먼저 해야겠는데 싶어서 노선을 좀 살짝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942년 북아프리카 동부전선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군의 M4 셔먼 전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셔먼 전차는 1941년에 시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해서 42년에 실모델이 선보였고 북아프리카 첫 전투에 투입이 되죠. 당시에 셔먼 전차는 미군이 아니라 영국 기갑사단의 전력으로 먼저 첫 등장을 해서 싸웠는데 셔먼의 데뷔 무대인 1942년 이집트 알람 엘 할파 전투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1942년) 하반기 장소는 북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동부전선. 여기에는 롬멜의 아프리카 기갑군과 영국 몽고메리 장군의 제8군이 서로 물러날 곳이 없는 교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애초에 리비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군을 돕기 위해서 롬멜의 아프리카 기갑군이 들어와가지고 진작에 리비아를 되찾고 지금 반대로 이집트 쪽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카이로를 불과 200-300km 앞둔 곳에서 영국군을 위협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영국 제8군이 우세한 물량을 앞세워서 전세를 조금씩 뒤집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1942년 국면에서 주목할 만한 전투가 바로 알람 엘 할파 전투다. 이것은 1942년 8월 30일에 시작해서 1942년 9월 5일에 끝났습니다. 롬멜의 구상이 어떤지 한번 봐야죠. 롬멜의 아프리카 기갑군은 총 공세를 펼치되 그냥 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영국 제8군을 포위 공격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고 결국 그 부대가 타격에 놀래서 철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롬멜의 목표였어요. 롬멜 아프리카 기갑군 전투력의 핵심인 롬멜의 현장 지휘 능력이 이때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전쟁 도중에 본국으로 기환해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그 좋아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도 중간에 당번병이 대신 썼어야 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공격밖에 없어.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몽고메리 집 나에게 관심도 없는 걸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 방어선 전면에서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전차 부대를 남동쪽으로 우회 기동시켜서 축구방어 동시에 압박하는 전술을 사용하려고 목표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알람 엘 할파 고지대로 삼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알려지기로는 영국군이 독일군 암호 전문을 모두 해독할 수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알았다고 하는데 피차일반입니다. 독일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승패는 어떻게 간다? 한 톤 많은 놈이 이긴다. 물량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죠. 현재 영국군이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 북서쪽에 길게 형성된 이 카타라 저지를 앞에 놓고 그 뒤에 있는 고지대에 방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전차로 이곳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자살 행위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 평지를 가면서 항공, 포병, 대전차포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영국군이 여기에 요새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어선을 겹겹이 구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전을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영국 측은 8월 13일부로 총사령관이 된 버나드 몽고메리. 몽고메리가 북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전방 시찰을 하고 한 조치가 뭐냐면 전차를 진지에 고정 배치를 하고 대전차포, 지뢰, 철조망 등을 사전 배치해서 전차에 의한 전선 돌파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연합군 방어선에 누가 있느냐? 북쪽으로부터 영국군 제30군단, 호주 제9사단, 남아공 제1사단, 인도 제5사단, 그리고 영국군 제23기갑여단을 예비로 빼가지고 후방에 집결 보유하고 있었죠. 집결 보유하는 건 뭐냐면 깔아놓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고 은원패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남쪽에는 영국 제13군단이 있었고 뉴질랜드 제2사단이 배치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자면 숫자만으로 보자면 연합군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영국군은 독일군의 남쪽 우회 기동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 영국 제22기갑여단, 제8기갑여단 그리고 대전차 부대를 집중 배치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쪽에 제44사단 또 예비로 제10기갑사단을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배치됐던 전차가 뭐냐 하면 M4는 아직 안 나오고 M3 그랜트 전차가 나와요. 좋았어, 순조로워 이러면서 이제 추측군은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롬멜이 예하 부대에 강조한 것은 속도, 기습, 야간입니다.
독일군은 야간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공격 출발 진지를 점령을 하죠. 공격 출발 진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공격 대응으로 펼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군의 화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비교적 적으로부터 피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이동 대응으로 가서 그 공격 출발 진지에서 공격 대응으로 펼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피해를 입지 않고 들키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국 제8군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장애물지대를 설치를 해놓고 있었어요. 이 1942년 8월 29일에 영국 제8군이 설치한 장애물지대 앞까지 무사히 가는 거죠. 추축군이. 이때 공격 출발진지 맨 앞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북쪽에는 이탈리아 제21 보병 군단이 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독일 제164 경보병 사단이 가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본대가 아니구나. 이 부대의 임무가 뭐였냐면 차장 및 견제입니다. 최소한의 병력으로 영국군 방어부대를 잡아두는 거예요. 정면에서. 그리고 주공부대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군 제15기갑사단, 제21기갑사단, 그리고 제90 경보병 사단 얘들이 남쪽으로 돌아서 영국군을 우회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군에 큰 타격을 주고 이집트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략적인 상황까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8월 30일 야간에 독일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름달이 떠 있네. 그 사막 지형에서 보름달 아래를 가는 독일군이 어땠겠어요? 영화 스크린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또 기회를 안 놓쳐 호주 공군이 와가지고 폭격을 해서 큰 피해를 독일군이 입습니다. 그리고 포병이 독일군을 집중 포격해요. 그리고 곳곳에 심어둔 지뢰들이 터져서 독일군이 마음대로 기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또 큰 손실이 나요. 뭐냐? 아프리카 군단 사령관 발터 네린 장군이 여기서 부상을 입습니다. 더 큰 손실이 있는데 뭐냐면 제21 기갑사단장 북아프리카 전투 초기부터 롬멜하고 호흡을 맞춰 왔던 비스마르크 장군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방어를 잘한 거죠. 그럼 8월 30일로 넘어갑니다. 독일군은 이제 계속 공격을 하죠. 오전 내내 피해를 감수하고 남쪽으로 우회해서 주력이 13시경에 알라멜 할파 쪽으로 독일 제15기갑사단이 도착을 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제21 기갑사단도 도착을 하죠. 이제 출발을 해서 돌파를 해가지고 측방 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막힙니다. 아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주력 정예 기갑사단 2개 부대가 동시에 공격하는데 초전부터 막힌 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영국군 제22 기갑여단이 무기도 좋았어요. M3 그랜트 전차 미군 거 받아가지고 92대 그 외에 경전차 74대 이게 딱 배치돼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6파운드 대전차포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성능 좋습니다. 이 부대가 무려 4개 부대 그리고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던 것은 포병대대가 6개 부대가 배비돼 있었어요. 이 갖고 있는 전차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랜트 전차가 160대가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전차가 700대가 딱하니 버티고 있었다. 독일군은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2개 기갑사단이 탱크가 총 200대 이탈리아 탱크도 있었는데 240대 있었는데 독일군 탱크는 좋은 거 갖고 있죠. 판저3 대량형 판저3 74대 그리고 판저4 27대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초전에 먼저 불을 뿜은 것은 독일군 판저4였습니다. 바로 영국군 전차들이 파괴가 되죠. 그랜트 전차로 판저4를 상대하는 게 그렇게 무리였을까요? 그랜트 전차가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성능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지금 판저4도 뒤에 게 세지. 지금 이건 초기형이란 말이에요. 몇 대 되지도 않아.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찬스를 갖고 있잖아요. 뭐 전화를 한 통 뭐. 여보세요? 샤를, this is tail. 네네. 헬프 미, 헬프 미. 뭘 헬프미? 지금 뭐냐면 네. 셔먼 나오기 전에 네. 그랜트 전차하고 네. 판저4하고 붙었는데 네. 지금 그랜트가 붙자마자 박살이 나거든요. 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독일군이 그때 북아프리카에 갖고 갔던 4호 전차가 네. 27대밖에 안 돼요. 27대. 네. 그것도 4호 전차 초기형 D형이야. 근데 D형이 뭐 전면 장갑도 30mm밖에 안 되고 75mm 포가 달려있긴 한데 이게 아주 짧은 포예요. 단포신 24구경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철갑탄을 넣어서 쏘면 네. 500m에서 한 55mm 관통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랜트도 사실 비벼볼만 한데요? 그냥 그랜트는 훨씬 비벼볼만 하죠. 왜냐하면 그랜트는 전면 장갑이 51mm였어요. 그리고 그랜트가 이제 그랜트도 75mm 포가 있었는데 이 그랜트의 75mm 포는 이게 초기형은 31구경장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영국군이 약간 그 언덕 위에 올라가 있고 독일군이 지금 평지를 뚫고 공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랜트 전차의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75mm 전차포가 달려있는데 문제는 그 전차포가 포탑에 있는 게 아니라 차트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를 좌우로 돌리는 것도 힘들고 위아래로 이거 포를 움직이는 것도 사각이 좀 심해요. 더군다나 이 그랜트가 그 자체가 높아요, 되게. 그러면 저 위에서 밑에 갖다 대고 쏘는 건 쥐약이네. 이게 쥐약이에요. 상당한 쥐약이지. 알겠습니다, 형님. 저 감사하고요. 하여튼 전차 관련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전화 드릴게요.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활용 면에서는 그랜트가 밀리지 않는데 지금 판저포가 굉장히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고 간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지형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 있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아. 밑에 있는 걸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지형이 큰 차이를 갈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저가 씹어 먹었단 말이죠. 그럼 끝나요? 아니에요. 영국군이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 같아. 사람이 낄끼 빠빠라고 있죠. 싹 빠져요. 안 싸우면 돼. 불리하면 뒤로 빼요. 독일군 전차가 들어오면 영국은 이제 전차 대 전차로 상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항공 우세하잖아. 포병 있잖아. 대전차포 있잖아. 이런 걸로 집어넣으니까 독일군 전차가 함부로 못 들어와요. 이제 한참 가다 보면 철조망이 있어. 그 위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무한궤도에 걸려가고 끼릭끼릭 하고 있으면 포병, 전차포, 대전차포, 마방. 그리고 뭐 철조망 피해갖고 돌면 지뢰가 나오네. 거기서 한두 방 맞고 그거 피해가면 또 포병, 전차포, 대전차포, 빠방. 개미지옥이죠. 이거 완전 독일군은 이전처럼 영국군 방어선에 돌파구 뚫어놓고 단독으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을 쑤셔놓는 영국군의 그 방어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전의 그 전술을 여기서 못 쓰는 거야. 그게 안 먹히는 거야 이제. 이런 와중에 참 독일군이 어이가 없는 게 기름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퇴각을 합니다. 이날 이제 독일군이 전차를 22대를 잃었는데 영 손해만 봤느냐? 장사 잘하는 사람은 손해 안 봅니다. 영국군 전차도 한 21대 정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일이 됩니다. 9월 1일에 제가 항상 표현하는 그 측의 그 쪼잔한 공방전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서로 계속 피해만 입는. 독일군이 살짝 퇴각은 했지만 접촉 단절이 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연합군의 폭격이 계속되니까 추축군이 계속해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독일 제21 기갑사단이 기동 불가의 상태에 놓입니다. 그리고 제15 기갑사단도 작전 한계점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영국 제22 기갑여단이 서양 사람들이니까 눈을 퍼렇게 이렇게 뜨고 있단 말이죠. 그 앞에서 이제 정말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러니까 철수도 이제는 쉽지 않아요. 떼어놓긴 떼어놔야 되겠는데 영국군이 22 기갑사단이 물고 안 놔줍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영국 제8기갑사단이 뒤에 예비를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부대가 대전차 무기를 갖고 와가지고 역습 기동을 실시합니다. 이게 먹혀요. 그럼 이제 독일군은 완전히 붕괴되느냐? 포기를 또 놓칩니다. 역포위를 한다든지 추격 작전을 한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일정하게 밀어낸 다음에 거기서 멈춰요. 이게 몽고메리의 전술의 하나의 경향이에요. 완전히 결정적인 호기가 오기 전까지 소위 작전적 인내를 발휘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선 적절한데 갈 때는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몽고메리가 그다지 잘 싸우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너무 안전 위주로 작전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뭐 알 수가 없죠. 그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오늘날 봤으니까 비판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탈리아 트랙터 전차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겁니다. 7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어요.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제일 멋있지 않아요? 이탈리아가 디자인 하나는 끝내줘요. 근데 역할을 못해요. 전장에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 대만 맞으면 안에 있는 승조원이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회고록에 보면 나옵니다. 엄청나게 승조원들이 욕을 했다 그래요. 전차포를 맞으면 그게 통상 관통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의 이 화염이나 아니면 그 파편에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빵 맞으면 지금 여기 이거 리벳이거든요. 이거 리벳을 왜 이렇게 그렇게 고집했나 몰라. 이 리벳이 안쪽에 있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총알처럼 빠빠빠빠빵 돌아다니면서 죽는 거예요. 심지어 전차포를 직격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항공 폭격을 받거나 포병 포격이 옆에 떨어져갖고 충격만 입어도 이게 터져나가면서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전에 잘 투입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트랙터 전차라 그러는 거예요. 9월 2일 기름이 없습니다. 도저히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굴러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9월 2일에 추축군이 철수를 결정합니다. 더군다나 영국 공군 특공대가 아주 그냥 집요하게 독일군 보급선, 유류 저장고, 수송 차량만 골라서 깐 데 또 가요. 이 타이밍에 또 영국군이 공격을 개시를 이제 하려고 해요. 호기를 잡은 거죠. 아주 조용히 독일군이 막 철수하려고 할 때 취약한 시간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약세를 잃고 공격하려고 봤는데 그 상대가 마동석일 수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그냥 빡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9월 3일 야간 22시 30분에 영국군이 먼저
소위 뒤돌아서는 마동석을 공격을 하려고 딱 가는 거죠. 그리고 공격을 했어요. 폭망합니다. 한 방 맞고 숨쉬어 하는 거 있잖아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되차게 당해요.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연합군이 영국군이 그렇게 못 싸웠느냐? 아닙니다. 이번에 계획도 잘 세웠고 공격 기도 노출이 안 되게 노력을 했고 공격 방향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양동 공격도 하는데 이게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조용한 사막의 밤에 피차 가만히 있으면 공격 기도가 노출이 되든 안 되든 먼저 본 놈이 먼저 쏘면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조용히 살살 간다고 해서 그게 살살 가집니까? 탱크가 가는데? 그리고 양동 공격이 소용이 없어요. 독일군이 이때 뭘 하냐면 철수 전에 어느 쪽에서 공격을 받더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소위 사주방어, 정확히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어느 쪽에서 공격을 받아도 방어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동 공격이 소용없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냐면 오히려 기습 공격을 했던 연합군, 영국군, 뉴질랜드군 이 보병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합쳐서 1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너무나 큰 피해예요. 왜냐하면 이 작전 전체를 통틀어서 연합군 피해가 1750명이었어요. 1750명인데 망해가는 독일군 때렸다가 1000명이 날아간 거예요. 너무나 뼈아픈 피해죠. 마동석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정리를 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사막, 평지 공격, 여기서 기습은 크게 효과가 없다. 또 하나 가지, 쥐가 궁지에 몰리면 나를 문다. 도망갈 구멍을 내줘야 된다. 썩어도 준치다.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9월 5일이 되죠. 9월 5일에 추축군은 뭘 하겠어요? 철수해야 되죠. 연합군이 그 전에 너무나 되었기 때문에 추축군에게 별 큰 피해를 못 줘요. 그래서 잘 퇴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 공군이 계속해서 피해를 줬죠. 공중 제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퇴각은 퇴각 잘했죠. 영국군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목표 달성 못한 것은 피차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피해도 입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세가 연합군 측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알람 엘 할파 전투를 분수령격의 전투다. 연합군이 독일군 전차에 대한 두려움이 이때 없어졌다. 독일군 전차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동의 발견, 제병 협동의 발견, 또 포병이 굉장히 위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알람 엘 할파 전투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다음 후속편의 핵심 장면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국군 8군에 추가 보급이 엄청난 양의 물량이 도착합니다. 연방의 군대들, 그러니까 인도, 호주, 뉴질랜드군도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해요.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군이 그 장비, 무기를 줄 때 덜렁 물건만 안 줘요. 전문 인력을 같이 보낸다고요. 처음에 1000명 보냈대요. 전투력 게이지가 쭉쭉 차는 거죠. 그리고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셔먼인 줄 알았죠. M4 셔먼 전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독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엔딩 크레딧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거죠. 본국으로부터 기다리던 물자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비난만 쏟아붓죠. 이탈리아로부터 해상 수송되어서 물자 장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영국 해군에 격침돼갖고 반밖에 안 와요. 룸멜은 그 자리에서 그만 스르륵 쓰러지고 맙니다. 한계에 달한 뭔가 마음이 터진 거죠. 다음 얘기의 키워드는 몽고메리, 엘 알라메인, 셔먼 성공적입니다.